자, 로크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이제 요 통치론의 5장 소유권에 관하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존 로크는 요 5장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넘버링 33페이지 넘버링 25번에서 뭘 시작하냐면 시편 115편에 나오는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땅이 모두 공유물이다라고 하는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세적인 소유권의 개념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중세적인 소유권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소유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중세가 인정한,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소유권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 중세의 소유권이라는 게 노동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일한 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일한 것만.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어딘가에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 내 거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땀 흘려서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27번 넘버링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비록 돼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일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와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가 자연히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그것 상태에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요게 이제 중세에서 노동의 한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세의 이런 토유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 27번 넘버링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넘버링, 페이지 35페이지. 얘 어떤 예를 주냐면, 이제부터 그 노동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근대적 소유 개념을 로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가 뭐냐면, 떡갈나무 밑에서 자신이 주운 도토리나 숲속의 나무에서 딴 사과를 섭취한 사람은 확실히 그것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떡갈나무에서 도토리를 보거나 사과를 봤어.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어. 그럼 언제부터 그게 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언제부터 내 겁니까? 첫 번째 몇 개 단계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서 사과나 도토리를 봤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올라가서 직접 땄어. 세 번째 단계 먹었어. 집에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집에서 먹었어. 어느 단계부터 내 거예요? 내가 본 시점, 내가 찍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찍었어 먼저. 저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거고. 손으로 딴 거, 그다음 먹어서 내 입에서 이렇게 먹어봐, 나 먹어봐. 이런 얘기 있죠. 좀 더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매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잠깐 라면 먹는데 친구들이 오니까 그 라면 산 친구가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4명이 같이 다 침을 뱉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죠.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거죠. 이게 침 뱉어서 이거 내 거야. 내 뱃속에 있어. 뭐 이런 거죠. 배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할 기회를 주느라고 이렇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했는데 소유권은 언제부터요? 딴 순간부터요. 왜? 그게 바로 노동의 한계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에 있는 손이 내 거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손발로 가서 사과나 도트를 딴 그 순간이 바로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노동의 한계? 그게 28 넘버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36 다음번, 그러니까 28번인 넘버링의 뒤쪽 문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세의 소유권을 넘어설 수 있는 근대적 소유권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말이 뜯어먹는 풀, 내 하인이 떼어오는 잔디의 떼짱,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채취한 광물은 다른 사람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이 된다.
나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게 설정한다.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하인이 떼어온 잔디 떼장, 내가 부리고 있어. 내가 월급을 주던, 내가 노예를 데리고 있던 하인이 가서 사과나무를 떼어오면 내가 직접 내 손발로 사과나무를 따지 않았어도 그건 내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임금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노동.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임금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챕터 5에서 존 로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중세 때의 손상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손상의 한계. 손상의 한계가 뭡니까? 사과나무를 자기가 띄워왔어요. 내 손으로. 내 거 맞죠? 근데 100개를 따왔어. 사과를 따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창고에도 두고 매일 사과만 먹었어. 매일 사과 먹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50개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목근 도중에 썩어서 죽었어. 그러면 중세 때는 그거 썩어버린 50개는 네가 아무리 네 팔다리로 그걸 따왔더라도 그건 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썩어서 버리게끔까지 그렇게 네가 많이 욕심 부리지 말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책방에 같은 데 가보면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빈곤과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무슨 성경 경제학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제목을 단 책들이 나와요. 사실은 이 존 로크가 시작했던 이 자본주의 소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엄청난 부의 빈곤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죠. 썩어서 버리는 건 네게 아니라고 하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해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단순화시키고 이 텍스트가 워낙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세금을 많이 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집. 왜냐면 지가 집을 직접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비워둔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세를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 중세 때 집이 많아서 남한테 세를 주고 자기는 직접 집에 안 살아? 그럼 그 집을 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데 그 사과를 왜 100개씩 따왔어? 먹을 만큼은 따와야지. 이게 그때는 당연했던 겁니다. 근데 존 로크부터 아니야 괜찮아 많이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이 37페이지 넘버링 31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제 디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6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이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의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 요게 이제 썩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성경적인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존 로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38페이지 맨 위의 문장.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동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그것을 독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요게 이제 중세 때 얘기죠. 썩거나 독점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42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뭐 굉장히 큰 뒤 넘버링 36번, 41페이지 넘버링 36번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힘이 없이 그 자신이 수치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했다. 퇴초에는. 그게 이제 소유권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게 썩어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스페인 본국의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다음 같은 점을 대담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42쪽입니다.
넘버링 36번의 마지막 문장에서 한 7번째 문장이에요. 이거 대단한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화폐를 발명하고 묵시적 합의를 통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동의를 통해서 대규모의 재산과 그것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재산에 관한 동일한 규칙,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유해야 한다는 이 규칙은 세계에는 현재의 거주민의 2배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궁핍하게 함이 없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가는 나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여기 지금 화폐를 발명하고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나와요. 이게 보면 손상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의 두 번째 시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실물로 보관하고 실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폐를 보존하고 이제 속된 말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 땅을 사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물이 아니고 먹을 거 뭐 이런 거 내가 살 집 이렇게 딱 한정한 게 아니고 내가 살지 않더라도 어떤 부동산, 그다음에 내가 화폐, 그러니까 뭐 사과를 100개 해다가 저장하고 있다 남한테 팔어. 내가 안 먹었어. 돈이 남아. 그럼 그때 내가 뭐 사과를 한 2-3개 사 먹겠다. 이런 것도 다 가치라고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른바 화폐 경제에 대한 합의를 한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거 끊고 가겠습니다.